서울의 심장부 시그니엘 호텔의 가장 높은 층에 위치한 그랜드 볼룸은 수천 개의 크리스털 샹들리에 불빛으로 눈이 부실 지경이었다. 재계 인사들과 정치인들, 그리고 언론의 플래시 세례가 한 곳에 집중되었다. 단상 위 완벽하게 재단된 다크 네이비 슈트를 입은 한 남자가 서 있었다. 유진그룹의 총수 강태환 회장이었다. 그의 목소리는 낮고 차가웠지만 마이크를 통해 연 회장 전체를 압도했다. 그는 방금 성공적으로 마무리한 적대적 인수에 대해 미래를 위한 효율적인 재편이라 말했다. 박수갈채가 터져 나왔다. 강태환에게 이번 인수는 단순한 사업 확장이 아니었다. 그것은 정복이었다. 경쟁사였던 미래테크카는 문자 그대로 해체되어 유진그룹의 부속품으로 흡수되었다. 언론은 그를 미다스의 손이라 칭송했지만 해고된 수천 명의 직원들에게 그는 도살자일 뿐이었다. 강태환은 그런 평판에 전혀 개의치 않았다. 그는 오직 승리만을 신봉했다. 그의 세계에서 약함은 죄악이었고 동정은 가장 비효율적인 감정이었다. 그는 잔을 들어 올렸고 그의 차가운 눈은 연 회장을 가득 메운 아첨꾼들을 훑었다. 그는 무대에서 내려왔다. 임원들이 90도로 허리를 숙이며 길을 텄지만 그는 눈길조차 주지 않았다. 그의 머릿속은 이미 다음 목표물로 가득 차 있었다. 축하연은 그에게 승리를 확인하는 절차일 뿐 즐기는 시간은 아니었다. 그는 샴페인 잔을 든 채 창가로 걸어갔다. 통유리 너머로 서울의 야경이 발 아래 펼쳐져 있었다. 저 수많은 불빛 아래서 움직이는 사람들은 그에게 그저 숫자에 불과했다. 자신의 제국을 유지하기 위한 부품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었다. 유진그룹의 보안 총괄 책임자인 박진우 이사가 그에게 다가왔다. 박 이사는 강 회장만큼이나 냉철하고 유능했지만 그의 오만함은 오직 강 회장에게서 비롯된 것이었다. 회장님, 네트워크는 완벽합니다. 미래테크의 데이터 통합도 문제없이 완료되었습니다. 강태환은 고개만 까딱했다. 그래야지 박 이사, 나는 실패에 월급을 주지 않아. 그의 목소리에는 어떤 위협도 실려 있지 않았지만 박진우는 등골이 서늘해지는 것을 느꼈다. 같은 시각 그 화려한 호텔에서 불과 몇 킬로미터 떨어진 관악구의 한 낡은 옥탑방. 이곳은 서울의 야경이 아니라 옆 건물의 벽돌, 담벼락만 보이는 곳이었다. 방 안에는 곰팡이 냄새와 눅눅한 공기가 가득했다. 천장의 형광등은 위태롭게 깜박였다. 좁은 방 한 구석 작은 가스버너 위에서 묽은 된장국이 끓고 있었다. 아이들의 이모인 고은혜는 냄비 바닥을 긁으며 마른 기침을 터뜨렸다. 그녀의 얼굴은 30 중반이라고는 믿기지 않을 정도로 지쳐 있었다. 고은혜는 몇 년 전 세상을 떠난 언니의 유일한 혈육인 쌍둥이를 맡아 키우고 있었다. 그녀는 유진그룹의 하청업체인 유진 텍스타일 공장에서 재봉틀을 돌렸다. 하루 12시간의 고된 노동으로 얻는 것은 쌍둥이의 학비와 이 옥탑방의 월세를 감당하기에도 빠듯한 급여뿐이었다. 그녀는 또다시 터져 나오는 기침을 애써 삼키며 아이들을 향해 웃어 보였다. 레오 누나, 밥 먹자. 오늘은 이모가 달걀 프라이도 했어. 강로와 강누나. 8살 쌍둥이는 작은 접이식 밥상 앞에 마주 앉아 있었다. 아이들은 또래보다 유난히 작고 말랐지만 두 아이의 눈은 나이답지 않게 깊고 고요했다. 그들은 학교 숙제라며 낡은 공책을 펴놓고 있었지만 그들의 시선은 다른 곳을 향해 있었다. 두 아이는 유난히 말이 없었다. 학교 선생님들은 그들을 반응이 느린 아이 혹은 멍한 아이로 분류했다. 동네 아이들은 그들을 이상한 쌍둥이라 부르며 어울리려 하지 않았다. 저녁 식사는 단출했다. 밥과 김치, 묽은 된장국, 그리고 각자의 밥 위에 놓인 달걀, 프라이가 전부였다. 고은혜는 아이들의 눈치를 살피며 말했다. 미안해.
다음엔 꼭 고기 반찬 해줄게. 루나가 고개를 저으며 작은 목소리로 답했다. 아니야, 이모. 국 맛있어. 레오는 말없이 숟가락을 들었지만 그의 시선은 이모의 지친 손등과 가늘게 떨리는 손가락에 고정되어 있었다. 그는 이모의 기침 소리가 날이 갈수록 심해지고 있음을 알고 있었다. 좁은 골목길에는 밤늦도록 취객들의 고함 소리와 길고양이들의 울음소리가 뒤섞였다. 이곳이 아이들이 태어나고 자란 세상의 전부였다. 쌍둥이는 이런 소음에 익숙한 듯 그저 묵묵히 저녁 식사를 마쳤다. 식사가 끝나자 두 아이는 설거지를 하겠다는 이모를 만류하고 작은 싱크대에서 서로 그릇을 씻고 닦았다. 그들의 호흡은 완벽하게 조율된 기계처럼 정확했다. 고은혜는 그런 쌍둥이를 대견하면서도 가슴 아픈 눈으로 바라보았다. 밤 11시, 고은혜가 고된 노동에 지쳐 깊은 잠이라기보다는 기침이 섞인 탈진 상태에 빠지자 레오와 루나는 조용히 눈을 떴다. 두 아이는 소리 없이 이불을 빠져나와 방구석에 걸린 낡은 커튼 뒤로 향했다. 그곳에는 천장으로 이어지는 작은 다락방 문과 삐걱거리는 나무 사다리가 숨겨져 있었다. 레오가 먼저 올라가고 루나가 뒤따랐다. 그곳은 아이들의 비밀 장소 그들만이 아는 연구소였다. 연구소는 한 사람이 겨우 누울 수 있을 만큼 좁고 먼지투성이인 다락방이었다. 하지만 그곳은 옥탑방과는 전혀 다른 세계였다. 방 안에는 강남의 전자제품 재활용 쓰레기장에서 주워 모은 낡은 컴퓨터 부품들이 가득했다. 어지럽게 얽힌 전선들 사이로 여러 대의 모니터가 푸른빛을 발하고 있었다. 이곳은 도시에 버려진 기술력으로 만들어진 쌍둥이의 성격이었다. 레오가 낡은 키보드를 두드리자 메인 콘솔이 조용히 부칭되었다. 그것은 여러 개의 운영체제를 동시에 구동하는 아이들이 직접 조립한 프랑켄슈타인 같은 기계였다. 모니터의 불빛이 두 아이의 진지한 얼굴을 비추었다. 그 순간 그들은 더 이상 8살의 평범한 아이들이 아니었다. 그들은 야누스였다. 두 개의 얼굴을 가진 로마의 신. 시작과 끝 문과 통로의 신이었다. 야누스요는 다크웹의 가장 깊은 곳에서만 알려진 존재였다. 때로는 거대 기업의 비리를 폭로하고 때로는 부패한 정치인의 검은 돈을 추적하는 디지털 유령. 정보기관들은 야누스를 국가 수준의 해커 집단이나 외계의 존재로 추측했다. 그 누구도 야누스의 정체가 훔친 와이파이에 의존하는 옥탑방의 두 아이일 것이라고는 상상조차 하지 못했다. 레오는 전략을, 루나는 코드를 맡았다. 그들의 IQ를 합치면 300이 넘는다는 것은 그들만의 비밀이었다. 그들이 해킹을 하는 이유는 처음에는 단순한 호기심이었다. 그들의 비정상적인 두뇌는 학교에서 배우는 덧셈과 뺄셈으로는 도저히 만족할 수 없었다. 그들에게 세상의 모든 보안 시스템은 풀어야 할 복잡한 퍼즐이었다. 하지만 호기심은 곧 분노로 바뀌었다. 그들은 세상이 얼마나 불공평하게 돌아가는지 데이터를 통해 목격했다. 그들은 부패한 자선단체의 계좌에서 돈을 빼내 익명으로 동네 보육원에 기부하는 식의 작은 의적 활동을 시작했다. 루나가 잠시 타이핑을 멈췄다. 그녀의 시선은 모니터 한쪽에 붙여둔 빛바랜 사진으로 향했다. 5년 전 세상을 떠난 그들의 어머니였다. 공식적인 사인은 과로로 인한 폐렴이었다. 하지만 이모 고은혜는 술에 취할 때마다 중얼거렸다. 언니는 병 때문이 아니라 마음이 부서져서 죽은 거라고. 아이들은 그 말의 의미를 어렴풋이 짐작만 할 뿐이었다. 아버지라는 존재는 그들에게 완벽한 공백이었다. 이모는 아버지를 묻는 질문에 언제나 얼음장처럼 차가운 표정으로 입을 다물었다. 언급할 가치도 없는 인간이야. 그 한마디가 전부였다. 아이들이 아는 것은 그가 어머니가 임신했을 때 가장 절박한 순간에 그녀를 버리고 떠났다는 사실뿐이었다. 그 남자의 얼굴도 이름도 아이들은 알지 못했다. 레오는 루나의 망설임을 알아차렸다. 그는 쌍둥이 중 논리와 전략을 담당했다.
그는 고통을 완벽하게 분리하고 통제했다. 반면 루나는 감성의 영역을, 즉 코딩의 예술성을 담당했다. 그녀는 모든 것을 너무 깊이 느꼈다. 루나 집중해. 아직 할 일 남았어. 레오가 속삭였다. 루나는 눈가를 훔치고 고개를 끄덕였다. 그녀의 손가락이 다시 키보드 위에서 춤추기 시작했다. 한쪽 모니터에는 실시간 뉴스피드가 소리 없이 재생되고 있었다. 유진그룹의 축하연 소식과 함께 강태환의 얼굴이 화면을 가득 채웠다. 그는 아이들이 매일 목격하는 불합리한 세상의 정점에 있는 인물이었다. 부와 권력을 독점하고 이모 같은 사람들을 소모품으로 취급하는 자. 아이들은 그저 자신들의 삶과 극명하게 대비되는 그의 오만한 미소를 바라볼 뿐 그 어떤 연결고리도 알지 못했다. 레오는 유진그룹의 주가 변동 그래프를 분석했다. 미래테크를 인수한 방식은 법의 경계선을 아슬아슬하게 넘나드는 약탈적 행위였다. 너무 빨리 확장하고 있어. 로가 혼잣말처럼 중얼거렸다. 이런 식이면 분명 보안 프로토콜에 구멍이 있을 거야. 오만한 자들은 항상 빈틈을 남기지. 루나의 시선이 강태환의 얼굴에 머물렀다. 그녀는 이유를 알 수 없는 차가운 분노를 느꼈다. 그들의 오늘의 목표는 유진그룹이 아니었다. 야누스는 현재 동남아시아에 기반을 둔 아동 인신매매 조직의 서버에 침투해 있었다. 그들은 몇 주에 걸쳐 이 조직의 방화벽을 무너뜨렸고 지금은 핵심 고객 명단과 자금 세탁 경로를 추출하는 중이었다. 이 데이터는 그들이 신뢰하는 유일한 어른 탐사보도 전문인 한 기자에게 전달될 예정이었다. 그들의 손가락은 분주하게 움직였고 코드는 물처럼 흘러갔다. 강남의 화려한 호텔과 관악구의 축축한 옥탑방. 불과 몇 킬로미터의 거리였지만 그 사이에는 건널 수 없는 강이 흐르고 있었다. 한 남자는 무자비함으로 쌓아 올린 부의 정상에서 세상을 내려다보고 있었다. 두 아이는 그림자 속에 숨어 천재성이라는 무기 하나로 세상의 부조리와 맞서고 있었다. 두 세계는 아직 서로의 존재를 알지 못한 채 각자의 궤도를 돌고 있었다. 바로 그때 아래층에서 고은혜의 격렬한 기침 소리가 들려왔다. 단순한 마른 기침이 아니었다. 가슴 깊은 곳에서부터 끓어오르는 듯한 고통스러운 소리였다. 러와 루나의 손가락이 동시에 멈췄다. 다락방의 공기가 순간 얼어붙었다. 루나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다. 이모의 기침 소리는 점점 더 심해지고 있었고 약값은 천정부지로 치솟고 있었다. 레오의 눈이 가늘어졌다. 그의 시선은 인신매매 조직의 서버 창에서 강태환의 얼굴이 떠있는 뉴스피드 창으로 천천히 이동했다. 그는 아직 몰랐다. 저 오만한 남자가 자신들의 고통과 어떻게 연결되어 있는지. 하지만 그의 본능이 속삭이고 있었다. 세상의 모든 불행은 결국 저런 종류의 탐욕에서 시작된다고. 아이들은 서로를 바라보았다. 아무 말도 하지 않았지만 두 아이의 눈빛은 같은 결의로 불타고 있었다. 쌍둥이는 다시 작업에 몰두했다. 인신매매 조직의 서버를 완벽하게 해체하고 모든 데이터를 추출한 뒤 자신들의 흔적을 깨끗이 지웠다. 작업이 끝나자 연구소의 전원이 꺼지고 다락방은 다시 어둠과 먼지 속으로 가라앉았다. 두 아이는 사다리를 타고 조용히 내려와 이불 속으로 들어갔다. 하지만 오늘 밤 그들의 잠든 얼굴은 더 이상 평범한 아이들의 것이 아니었다. 야누스의 그림자가 그들의 얼굴에 드리워져 있었다. 같은 시각 강태환은 최고급 리무진에 몸을 실었다. 그는 박진우 이사에게 마지막 지시를 내렸다. 내일 아침까지 미래테크의 잔당들이 숨겨둔 기술 자료를 모두 확보해. 수단과 방법은 가리지 마. 차가운 목소리만이 어둠 속에 울렸다. 리무진은 화려한 도시의 불빛을 가르며 그의 성체 같은 저택으로 향했다. 그는 자신이 모든 것을 통제하고 있다고 믿어 의심치 않았다. 그는 몰랐다. 서울의 가장 낮은 곳
가장 어두운 그림자 속에서 자신을 향한 두 개의 눈동자가 막 빛나기 시작했다는 것을. 그날 오후 유진 텍스타일 공장 내부는 평소보다 더 무거운 공기로 가득 차 있었다. 수백 대의 재봉틀이 내는 날카로운 소음 속에서도 작업자들의 얼굴에는 불안한 그림자가 드리워져 있었다. 구조조정이라는 단어가 유령처럼 공장을 떠돌기 시작한 지 일주일째였다. 고은혜는 목 깊숙한 곳에서 치밀어 오르는 기침을 애써 참으며 재봉틀 페달을 밟았다. 그녀의 손은 기계처럼 빠르고 정확하게 움직였지만 머릿속은 온통 쌍둥이의 다음 달 학원비와 밀린 월세 걱뿐이었다. 오후 4시 작업 종료 벨이 울리기 직전 공장장이 마이크를 잡았다. 그의 목소리는 평소의 호통과는 달리 기계처럼 냉정했다. 모두 작업을 중지하고 자기 자리에서 대기하십시오. 재봉틀 소리가 하나둘 잦아들자 공장 안에는 숨막히는 정적만이 남았다. 관리자들이 노란색 서류 봉투를 들고 각 라인을 돌기 시작했다. 그들은 작업자들의 이름을 호명하며 봉투를 건넸다. 고은혜는 자신의 이름이 불리지 않기를 간절히 기도했다. 고은혜 씨. 관리자가 그녀 앞에 섰다. 그의 눈은 그녀의 얼굴을 비껴간 채 봉투를 재봉틀 위에 툭 던지듯 올려놓았다. 은혜의 손이 가늘게 떨렸다. 차가운 봉투 안에는 단 한 장의 종이가 들어있었다. 해고 통지서. 사유는 그룹 전체의 경영 합리화 및 미래 테크 인수에 따른 인력 재배치. 어제 시그니엘 호텔에서 강태환이 말했던 효율적인 재편의 실체였다. 은혜의 눈앞이 하얘졌다. 그녀는 자리에서 일어나 관리자를 붙잡았다. 잠깐만요. 이게 무슨 말이에요. 제가 여기서 몇 년을 일했는데. 아이들이 둘이나 있어요. 제발. 그녀의 목소리는 절박함에 갈라져 나왔다. 관리자는 귀찮다는 듯 그녀의 손을 뿌리쳤다. 개인 사정 봐줄 상황 아닙니다, 고은혜 씨. 이건 유진그룹 본사의 방침입니다. 억울하면 본사에 따지시든가. 그는 다른 작업자에게로 고개를 돌렸다. 은혜는 그 자리에 얼어붙은 채 서 있었다. 공장을 나오는 그녀의 발걸음은 청은망은 무거웠다. 해고 통지서가 든 봉투는 마치 납덩이처럼 느껴졌다. 그녀는 버스 정류장 벤치에 주저앉았다. 함께 해고된 동료들의 울음소리가 여기저기서 들려왔지만 그녀는 눈물조차 나지 않았다. 머릿속이 텅 비어버린 것 같았다. 그녀는 이제 겨우 30 중반이었지만 삶의 무게는 그녀를 50살 노인처럼 쇠약하게 만들었다. 유진 텍스타일은 그녀의 유일한 생계수단이자 언니가 남긴 아이들을 지킬 마지막 보루였다. 집으로 돌아가는 길은 유난히 길었다. 낡은 옥탑방으로 올라가는 계단을 한 칸 한 칸 밟을 때마다 그녀의 어깨는 더욱 움츠러들었다. 아이들에게 이 사실을 어떻게 말해야 할까? 당장 다음 주에 내야 할 월세는 어떻게 해야 할까? 집주인의 얼굴이 떠올랐다. 그는 벌써 2달이나 월세가 밀렸다며 으름장을 놓은 터였다. 보증금에서 제하면 그만이라던 그의 차가운 목소리가 귓가에 맴돌았다. 보증금이 바닥나면 그들은 정말 길거리로 나앉아야 했다. 문이 열리는 소리에 밥상 앞에서 숙제를 하던 레어와 루나가 동시에 고개를 들었다. 이모의 표정을 본 순간 두 아이는 무언가 끔찍하게 잘못되었음을 직감했다. 고은혜는 애써 웃어보려 했지만 입꼬리는 경련하듯 떨리기만 했다. 그녀는 가방을 바닥에 떨어뜨리고 방 한구석에 그대로 주저앉았다. 그녀의 손에서 노란색 봉투가 힘없이 미끄러져 나왔다. 루나가 먼저 다가갔다. 이모 왜 그래, 어디 아파? 은혜는 고개를 저었다. 그녀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다. 그저 참아왔던 숨을 한꺼번에 토해내듯 소리 죽인 울음을 터뜨렸다. 아이들 앞에서는 절대 울지 않겠다던 다짐이 무너져 내렸다. 그녀는 어깨를 들썩이며 죽은 언니의 이름만 되뇌었다. 언니, 미안해. 내가 애들을 지키지 못했어. 미안해.
레오는 말없이 바닥에 떨어진 봉투를 주워들었다. 봉투 위에는 선명하게 유진 텍스타일이라는 로고가 박혀 있었다. 그는 봉투를 열어 해고 통지서라는 글자를 읽었다. 그의 눈이 차갑게 가라앉았다. 그는 아직 8살이었지만 그 단어가 의미하는 절망의 무게를 정확히 이해하고 있었다. 그것은 단순한 실직이 아니라 가족의 생존에 대한 사형 선고와도 같았다. 루나는 이모의 등을 감싸 안고 함께 울었다. 이모의 가늘게 떨리는 등이 너무나 작고 위태로워 보였다. 그녀는 이모의 고통을 고스란히 느꼈다. 어른들의 세계가 얼마나 잔인한지, 그리고 자신들이 얼마나 무력한지를 뼈저리게 깨달았다. 레오는 통지서를 든 채 창밖을 내다보았다. 저 멀리 보이는 강남의 화려한 불빛, 어젯밤 뉴스에서 보았던 강태환의 오만한 얼굴이 떠올랐다. 분노가 그의 작은 심장을 얼음처럼 차갑게 만들었다. 그날 밤 옥탑방에는 밥 짓는 냄새 대신 고은혜의 억눌린 흐느낌 소리와 기침 소리만이 가득했다. 아이들은 아무것도 묻지 않았다. 그저 이모가 지쳐 잠들 때까지 곁을 지켰다. 이모가 여튼 잠에 빠져들자 레오와 루나는 조용히 눈빛을 교환했다. 두 아이는 소리 없이 연구소로 올라갔다. 다락방의 공기는 그 어느 때보다 무겁고 차가웠다. 레오가 메인 콘솔의 전원을 켰다. 모니터들이 하나둘 켜지며 푸른빛을 뿜어냈다. 레오의 손가락이 키보드 위를 빠르게 움직였다. 그가 처음으로 연 것은 유진그룹의 공식 웹사이트였다. 화면 가득 강태환의 자신감 넘치는 얼굴과 윤리경영, 사회적 책임 같은 위선적인 문구들이 떠올랐다. 레오는 그 문구들을 경멸 어린 눈으로 노려보았다. 이모는 독감이라고 했어. 루나가 작은 목소리로 말했다. 하지만 아니었어. 공장의 먼지 때문이었어. 이모는 매일 밤 피가 섞인 기침을 했어. 그녀의 목소리는 분노로 떨리고 있었다. 그런데 그들은 그냥 이모를 버렸어. 쓰레기처럼. 레오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의 표정에는 어떤 감정도 드러나지 않았지만 그의 눈빛은 칼날처럼 날카로웠다. 이모가 버려진 게 아니야, 루나. 레오가 말했다. 이모는 최적화된 거야. 강태환의 시스템에 의해서. 그들은 이모의 건강을 갉아먹고 노동력을 착취하고 이제 쓸모가 없어지니 내다 버린 거지. 그는 모니터에 떠있는 강태환의 얼굴을 손가락으로 가리켰다. 저 남자가 만든 규칙이야. 저 남자가 이 모든 일의 원흉이야. 우리가 뭘 할 수 있는데. 루나의 목소리에는 두려움과 결의가 동시에 담겨 있었다. 우린 그냥 아이들이잖아. 레오가 루나를 바라보았다. 여기선 아니지. 그가 연구소를 둘러보며 말했다. 여기서 우린 야누스야. 그리고 야누스는 저들의 규칙대로 움직이지 않아. 그는 다시 키보드로 손을 옮겼다. 복수 아니, 이건 복수가 아니야. 이건 정의의 집행이야. 그들이 받아야 할 대가를 치르게 하는 거지. 두 아이의 눈이 마주쳤다. 더 이상의 말은 필요 없었다. 야누스의 새로운 작전이 시작되었다. 목표는 유진그룹. 총수는 강태환. 레오는 전략을 세우기 시작했다. 정면 공격은 안 돼. 그들은 우리가 상상하는 것 이상으로 거대해. 박진우가 이끄는 보안팀도 최고 수준일 거야. 그는 어제 강태환의 곁에 서 있던 남자를 떠올렸다. 하지만 모든 거대한 성에는 작은 균열이 있기 마련이야. 루나의 손가락이 움직이기 시작했다. 그녀는 유진그룹의 메인 서버가 아닌 가장 취약해 보이는 곳부터 공략했다. 바로 유진 텍스타일의 하청업체 관리 서버였다. 강태환의 무자비한 확장 정책은 필연적으로 보안의 구멍을 만들었다. 급하게 통합된 시스템들은 서로 완벽하게 맞물리지 않았고 루나는 그 틈을 놓치지 않았다. 그녀는 낡은 프로토콜의 취약점을 이용해
서버의 방화벽을 우회했다. 마치 물이 스며들듯 조용하고 흔적 없이. 그녀는 시스템 로그에 자신의 접근 기록이 남지 않도록 가상 IP를 수백 개로 분산시켰다. 레오는 옆에서 그녀의 경로를 안내했다. 인사과 기록 말고 구매부 데이터로 들어가. 돈의 흐름을 봐야 해. 부패는 언제나 돈이 모이는 곳에서 시작되니까. 루나는 구매부의 내부 이메일과 결제 시스템에 접근했다. 데이터는 방대했다. 하지만 아이들은 지치지 않았다. 그들의 눈은 모니터를 샅샅이 훑으며 비정상적인 패턴을 찾았다. 몇 시간 동안의 집요한 추적 끝에 루나가 무언가를 발견했다. 레오, 이거 봐. 그녀가 특정 거래 내역을 화면에 띄웠다. 그것은 그린 케미컬이라는 생소한 업체와의 거래 내역이었다. 유진 텍스타일이 지난 1년간 공장 작업복 세탁용 세제와 섬유 유연제를 대량으로 구매한 기록이었다. 하지만 레오가 그린 케미컬을 검색하자 그 회사는 서류상으로만 존재하는 유령 회사 페이퍼 컴퍼니 이미 드러났다. 실제로는 존재하지 않는 회사에 매달 수천만 원의 돈이 지급되고 있었다. 횡령이야. 로가 낮게 말했다. 하지만 규모가 너무 작아. 이걸로는 강태환을 무너뜨릴 수 없어. 루나가 고개를 저었다. 아니, 더 있어. 그녀는 유령 회사의 계좌 추적을 시작했다. 동시에 레오는 그린 케미컬이 납품했다는 세제의 성분표를 찾기 시작했다. 그는 곧 유진 텍스타일의 내부 안전보건 보고서에서 이상한 점을 발견했다. 보고서에는 인체에 무해한 친환경 세제 사용이라고 명시되어 있었지만 레오가 유령 회사의 거래 내역을 역추적한 결과 그들은 실제로는 중국에서 수입된 저가의 불법 공업용 용제를 구입한 것으로 드러났다. 그리고 그 용제는 발암 물질, 피부염과 만성호흡기 질환 유발. 레오가 성분표를 읽으며 중얼거렸다. 그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다. 루나도 유령 회사에 자금이 흘러 들어간 곳을 찾아냈다. 그 돈은 유진 텍스타일의 공장장과 본사의 한 중견 간부, 그리고 지역 보건환경연구원의 안전검사 담당자에게로 나뉘어 들어가고 있었다. 그들은 작업자들의 건강을 담보로 돈을 나누어 갖고 있었던 것이다. 이모에 그칠 줄 모르는 기침, 창백한 얼굴. 모든 조각이 맞춰졌다. 그들이 이모를 병들게 한 거야. 루나의 목소리가 격렬하게 떨렸다. 그녀의 눈에서 눈물이 쏟아졌다. 이것은 단순한 해고가 아니었다. 이것은 살인 미수였다. 레오는 주먹을 너무 세게 쥔 나머지 손톱이 손바닥을 파고들었다. 피가 맺혔지만 그는 고통을 느끼지 못했다. 그의 머릿속은 불타는 듯한 분노로 가득 찼다. 강태환. 러가 강태환의 사진을 향해 속삭였다. 당신이 이 모든 것을 알고 있었든 몰랐든 당신의 탐욕이 이 괴물들을 만들었어. 당신의 시스템이 이모를 죽이고 있었어. 그는 루나의 어깨를 잡았다. 울지 마, 루나. 지금은 울 때가 아니야. 증거를 모아. 이 작은 균열이 그들의 댐을 무너뜨릴 첫 번째 구멍이 될 거야. 루나는 눈물을 닦고 다시 키보드를 잡았다. 그녀의 손가락은 이전보다 더 빠르고 격렬하게 움직였다. 두 아이는 유령회사 공장장 본사 간부, 그리고 안전검사 담당자 사이에 모든 이메일 계좌, 이체 내역 위조된 안전보고서를 샅샅이 긁어모아 자신들의 암호화된 서버로 전송했다. 이것은 야누스가 강태환에게 보내는 첫 번째 선전포고였다. 유진그룹 본사의 보안통제실. 박진우 이사의 팀이 24시간 내내 모니터를 감시하고 있었다. 바로 그때 텍스타일 자회사의 서버 트래픽에서 미세한 이상 신호가 감지되었다. 경보 등급은 낮음. 시스템은 이를 단순한 네트워크 오류로 분류했다. 박진호는 미래테크의 방대한 데이터를 통합하는 거대한 작업에 몰두해 있었다. 그는 그 작은 경고를 대수롭지 않게 여기고 무시했다. 그것은 그의 경력에서 가장 치명적인 실수가 될 것이었다.
동이틀 무렵 연구소의 모든 모니터가 꺼졌다. 레오와 루나는 지쳤지만 그들의 눈은 무섭게 빛나고 있었다. 그들은 사다리를 타고 조용히 내려와 이불 속으로 들어갔다. 고은혜는 여전히 고통스러운 기침을 내뱉으며 뒤척이고 있었다. 쌍둥이는 어둠 속에서 눈을 감지 못했다. 그들은 자신들의 손에 쥐어진 것이 단순한 데이터가 아니라 거대한 제국을 향한 날카로운 비수임을 알았다. 그들의 길고 잔인한 싸움이 이제 막 시작되었다. 밤은 다시 옥탑방의 연구소를 감쌌다. 레오와 루나는 수집한 증거들을 모니터에 띄워두고 있었다. 유진 텍스타일 공장장의 횡령 내역 불법 화학물질 거래 장부, 그리고 위조된 안전 보고서. 이것만으로도 공장장과 그 일당을 감옥에 보내기에 충분했다. 하지만 레오는 만족하지 않았다. 그의 목표는 이 작은 가지가 아니었다. 거대한 나무의 뿌리, 바로 강태환이었다. 이걸 지금 터뜨리면 안 돼. 레오가 침착하게 말했다. 그의 목소리는 8살 아이의 것이라고는 믿기지 않을 정도로 냉정했다. 이건 너무 우리에게 가까워. 그들이 유진 텍스타일에 집중하게 되면 해고된 사람들, 특히 이모가 조사를 받을 수도 있어. 위험해. 루나가 고개를 끄덕였다. 이모를 위험에 빠뜨릴 수는 없었다. 그들의 공격은 강태환의 심장을 직접 겨누어야 했지만 동시에 자신들의 존재를 완벽히 숨겨야 했다. 루나의 손가락이 다시 움직였다. 그녀는 공장장의 계정에서 확보한 접근 권한을 이용해 유진그룹의 더 깊은 곳, 본사의 재무 서버로 향하는 백도어를 탐색했다. 텍스타일 서버에서 찾은 균열은 더 큰 성으로 향하는 개구멍이었다. 그녀는 박진우의 보안팀이 설치해둔 미세한 감지망을 조심스럽게 피해가며 마치 그림자처럼 데이터의 바다를 헤엄쳤다. 그녀의 직감이 특정 폴더를 가리키고 있었다. 그 폴더의 이름은 K-프로젝트였다. 표면적으로는 최근 정부가 발주한 대규모 스마트시티 건설 사업 입찰 관련 자료처럼 보였다. 하지만 루나가 암호화된 파일 몇 개를 해독했을 때 그 안에서 나온 것은 전혀 다른 것이었다. 그것은 유진그룹이 경쟁사들과 담합하여 입찰가를 조작하고 심사위원들에게 뇌물을 제공한 구체적인 증거였다. 이것은 텍스타일 공장의 비리와는 비교도 안 되는 그룹 전체를 흔들 수 있는 거대한 스캔들이었다. 레오, 이것 봐. 루나가 화면을 가리켰다. 입찰 비리뿐만이 아니었다. 그들은 미래테크를 인수하기 직전 주가를 의도적으로 떨어뜨리기 위해 자회사들을 동원해 부정적인 여론을 조작하고 공매도를 유도한 정황도 포착되었다. 이것은 강태환이 자랑하던 효율적인 재편이 아니라 명백한 시장 교란 행위였다. 이거야. 러의 눈이 빛났다. 이건 강태환을 직접 겨누는 무기야. 그리고 우리와는 아무 상관이 없지. 야누슈는 즉시 행동에 돌입했다. 그들은 두 가지 데이터를 패키지로 묶었다. K-프로젝트, 입찰 비리 자료와 미래테크, 인수 과정에서의 주가 조작 의혹. 루나는 이 모든 데이터에서 자신들의 접근 흔적을 완벽하게 지웠다. 그녀는 자료의 출처를 위장하기 위해 마치 유진그룹 내부에 불만 세력이 제보한 것처럼 보이도록 여러 겹의 가짜 로그를 심었다. 레오는 이 자료를 전달할 가장 효과적인 방법을 구상했다. 그들에게는 신뢰할 수 있는 단 하나의 창구가 있었다. 탐사보도 전문기자 김민준. 그는 몇 년 전 야누스가 제보한 부패 정치인의 비리를 파헤쳐 명성을 얻은 인물이었다. 그는 야누스의 정체는 몰랐지만 그들이 제공하는 정보의 정확성을 굳게 믿고 있었다. 레오는 김 기자만이 사용하는 암호화된 보안 메일로 짧은 메시지와 함께 데이터 링크를 전송했다. 유진그룹의 선물입니다. 포장은 뜯지 않았습니다. 새벽 3시 탐사보도팀 사무실에서 쪽잠을 자던 김민준 기자의 컴퓨터에서 경고음이 울렸다. 야누스에게서 온 메일이었다. 그는 즉시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다. 야누스가 움직였다는 것은
거대한 특종이 터진다는 의미였다. 그는 떨리는 손으로 보안 프로토콜을 거쳐 링크를 열었다. 그리고 그 안에 담긴 내용물을 확인한 순간 그의 심장이 거세게 뛰기 시작했다. 이것은 단순한 특종이 아니었다. 대한민국 재계서열 5위 유진그룹을 향한 선전포고였다. 김민주는 즉시 팩트체크에 들어갔다. 야누스의 정보는 항상 정확했지만 유진그룹은 너무 거대했다. 그는 자신의 정보원들을 총동원해 입찰에 참여했던 경쟁사 관계자들과 접촉했다. K프로젝트의 입찰 과정이 석연찮았다는 증언이 흘러나왔다. 또한 증권 분석가들은 미래테크의 주가 하락이 비정상적으로 급격했다고 확인해 주었다. 야누스가 보낸 자료는 그 모든 의혹을 뒷받침하는 결정적인 스모킹 건이었다. 정확히 3시간 후 김민준 기자의 단독 보도가 터져나왔다. 특종 야누스 폭로, 유진그룹 K프로젝트 입찰 비리 및 주가 조작 의혹. 기사는 순식간에 모든 언론사에 헤드라인을 장식했다. 김 기자는 야누스로부터 받은 상세한 내부 자료를 근거로 강태환 회장의 윤리 경영이 얼마나 위선적인지를 신랄하게 비판했다. 유진그룹의 이름이 실시간 검색어 1위에 올랐고 주가는 개장과 동시에 폭락하기 시작했다. 파장은 상상 이상이었다. 윤리 경영을 내세우던 유진그룹의 이미지는 하루아침에 추락했다. 경쟁사들은 즉각 K프로젝트 입찰 비리에 대한 재조사를 요구하고 나섰고 소액 주주들은 주가 조작 의혹에 대한 집단 소송을 준비하기 시작했다. 금융감독당국과 공정거래위원회도 즉시 조사에 착수하겠다고 발표했다. 유진그룹은 사방에서 쏟아지는 화살을 맞으며 창사 이래 최대의 위기에 직면했다. 유진그룹 본사 70층 회장 집무실. 강태환은 자신의 얼굴이 대문짝만하게 실린 신문 한 면을 말 그대로 구겨서 쓰레기통에 처박았다. 감히 그의 목소리는 분노로 낮게 울렸다. 그는 금전적인 손실에는 크게 동요하지 않았다. 하지만 그의 명예 그가 완벽하게 구축했다고 믿었던 강태환 제국의 이미지에 흠집이 난 것을 견딜 수 없었다. 감히 누군가가 자신의 통제에 도전했다는 사실 자체가 그를 참을 수 없게 만들었다. 그는 야누스라는 이름을 경멸스럽게 내뱉었다. 무슨 신화 속 잡신 이름 따위를 고작 데이터 쪼가리 몇 개로 나를 흔들 수 있다고 생각하나. 그는 이번 사태를 미래테크 인수 과정에서 불만을 품은 내부자나 돈을 노린 좀도둑 해커들의 소행으로 치부했다. 그는 자신의 제국이 고작 8살배기 아이들의 공격을 받고 있다는 것은 꿈에도 상상하지 못했다. 그의 오만함은 그의 눈을 완벽하게 가리고 있었다. 강태환은 인터컴 버튼을 눌렀다. 박진우 이사 당장 내 방으로. 몇 분 후 박진우가 긴장한 표정으로 집무실에 들어섰다. 그는 이미 밤샘 작업을 통해 야누스의 침입 경로를 역추적하려 했지만 모든 흔적이 연기처럼 사라진 뒤였다. 회장님, 이번 상대는... 박진우가 입을 열기도 전에 강태환이 그의 말을 잘랐다. 그의 눈은 얼음장처럼 차가웠다. 변명은 듣고 싶지 않아. 강태환이 말했다. 그는 창가에 서서 폭락하는 주가 그래프를 무심히 바라보았다. 나에게는 세계 최고 수준의 보안팀이 있다고 들었는데 박 이사. 그런데 고작 야누스트 따위에게 농락당한 건가 그 벌레들을 찾아내. 수단과 방법은 가리지 마. 그들이 누구든 어디에 있든 찾아내서 짓밟아버려. 다시는 내 이름 앞에 기어나오지 못하게. 그는 박진우에게 더 이상 말할 기회를 주지 않았다. 내일 아침까지 내 책상 위에 그놈들의 신원과 위치, 그리고 이 사태를 수습할 완벽한 대책을 올려놔. 언론은 돈으로 막아. 검찰은 내가 알아서 하지. 이제 나가봐. 강태환은 다시 자신의 거대한 책상에 앉아 다음 인수합병 서류를 검토하기 시작했다. 그에게 야누스는 이미 처리된 문제,
혹은 곧 처리될 귀찮은 해충일 뿐이었다. 집무실을 나온 박진우의 얼굴은 굳어 있었다. 그는 강 회장의 오만함을 경멸했지만 동시에 자신의 명예에 금이 간 것을 참을 수 없었다. 그는 야누스가 단순한 벌레가 아님을 직감했다. 그들의 침입은 외과 수술처럼 정교했고 흔적은 예술처럼 깨끗했다. 야누스라, 그는 보안 통제실로 향하며 중얼거렸다. 네가 누구든 내 영역을 침범한 대가를 치르게 해주지. 박진우는 즉시 유진그룹의 모든 서버에 대한 최고 등급의 경계태세를 발령했다. 그는 강 회장이 무시한 유진 텍스타일, 서버의 작은 이상 신호 2장에서 무시했던를 다시 검토하기 시작했다. 그는 직감적으로 그 작은 균열이 이번 사태와 연결되어 있음을 느꼈다. 그는 그룹 전체 네트워크의 교묘한 함정, 즉 야누스를 유인하기 위한 고도로 지능화된 허니팟을 설치하기 시작했다. 박진우는 단순한 방화벽을 넘어선 정교한 덫을 설계했다. 그는 의도적으로 몇 개의 서버에 거짓 취약점을 노출시켰다. 만약 야누스가 이 미끼를 물고 접근한다면 그들의 실제 위치를 추적할 수 있는 역추적 알고리즘이 발동될 것이었다. 그는 야누스가 텍스타일 서버에서 시작했다는 점에 착안하여 그룹의 다른 취약한 자회사 서버들에 이 덫을 집중적으로 설치했다. 그는 야누스가 다시 한번 손쉬운 먹잇감을 찾아올 것이라 확신했다. 다시 관악구의 옥탑방. 레오와 루나는 낡은 텔레비전으로 유진그룹의 긴급 기자회견을 지켜보고 있었다. 강태환을 대신해 나온 부회장이 근거 없는 음해라며 목소리를 높이고 있었다. 화면 하단에는 유진그룹 야누스의 법적 대응 예고라는 자막이 흘러갔다. 루나는 긴장감에 마른 침을 삼켰다. 그들이 우리를 짓밟아버리겠대. 루나는 화면 속에서 분노를 참지 못하고 자리를 박차고 나가는 부회장의 모습을 보았다. 그녀는 자신들이 건드린 것이 얼마나 거대한 힘인지 실감했다. 레오, 만약 우리가 잡히면 어떻게 돼, 이모는? 그녀의 목소리는 공포로 떨렸다. 그들은 단지 해커가 아니라 법적으로는 중범죄자였다. 그들의 천재성은 법정에서 그들을 보호해주지 못할 것이다. 레오는 아무 표정 없이 화면 속 강태환의 사진을 응시했다. 저건 분노한 자의 허세일 뿐이야. 그는 아직 아무것도 몰라. 우리가 누군지, 우리가 어디 있는지. 그는 우리가 자신을 보고 있다는 것조차 모르지. 레오가 연구소의 모니터를 켰다. 박진우의 팀이 네트워크 전반에 새로운 방어벽을 구축하고 함정을 설치하는 것이 실시간으로 감지되었다. 레오는 루나의 손을 잡았다. 그의 손은 차가웠지만 단단했다. 잡히지 않아. 그들은 빛 속에 있고 우리는 어둠 속에 있어. 그들은 우리가 어디서 공격할지 모르지만 우리는 그들의 모든 것을 보고 있어. 두려워할 건 그들이야, 우리가 아니라. 그는 모니터에 떠오른 박진우의 네트워크 방어망 구조도를 가리켰다. 저건 방어벽이 아니야. 저건 우리의 다음 놀이터야. 그들이 방어벽을 높이고 있어. 루나가 분석했다. 박진우라는 사람 생각보다 유능한 것 같아. 레오의 입가에 차가운 미소가 어렸다. 좋아, 똑똑한 상대가 게임을 더 재미있게 만들지. 그는 2장에서 발견했던 유진 텍스타일의 횡령 및 불법 화학 물질 자료가 담긴 폴더를 열었다. 첫 번째 공격은 경고였어. 이제 진짜 전쟁을 시작할 시간이야. 루나는 레오의 차가운 결의를 보며 고개를 끄덕였지만 마음 한구석의 불안감을 떨칠 수 없었다. 그녀는 뉴스 화면 속 강태환의 얼굴을 다시 바라보았다. 저 오만한 남자가 그들의 공격에 무너져 내리는 것을 상상했다. 그것은 통쾌한 복수여야 했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그녀의 가슴 한쪽이 서늘하게 아파왔다. 그녀는 아직 그 고통의 이유가 무엇인지 알지 못했다. 루나는 화면 속 강태화 안의 오만한 얼굴을 다시 바라보았다. 그가 바로 이모의 고통,
그리고 자신들의 불행의 근원이었다. 그녀의 마음속에서 알 수 없는 동정심과 차가운 분노가 격렬하게 충돌했다. 하지만 이모의 기침소리가 그 모든 혼란을 잠재웠다. 그녀는 고개를 들었다. 그녀의 눈빛은 더 이상 두려움에 떨지 않았다. 그래, 놀이터야. 박진우가 만든 저 장난감을 어떻게 망가뜨릴지 기대되네. 바로 그때 아래층에서 고은혜의 고통스러운 기침소리가 다시 들려왔다. 그 소리는 루나의 마음속에 남아있던 마지막 망설임을 지워버렸다. 저 소리, 저것이 그들이 싸워야 하는 이유였다. 루나의 눈빛이 다시 단단해졌다. 그녀는 레오와 함께 다음 공격을 준비하기 시작했다. 유진그룹의 오만한 CEO는 아직 몰랐다. 자신이 얕잡아본 벌레들이 사실은 자신의 제국을 무너뜨릴 거대한 폭풍의 눈이라는 것을. 유진그룹 보안 통제실. 박진우 이사는 날카로운 눈으로 수십 개의 모니터를 응시하고 있었다. 야누스 1차 공격 이후 그는 그룹의 모든 네트워크를 철저히 재정비했다. 그는 자신이 천재라고 불리는 이유를 증명이라도 하듯 정교하고 치명적인 함정들을 설치했다. 강태환 회장의 분노는 그를 한계까지 밀어붙였고 이제 그는 사냥개의 코처럼 예민하게 침입자의 흔적을 기다리고 있었다. 그는 야누스가 유진 텍스타일 서버에서 시작했다는 점에 주목했다. 분명히 그들은 그룹의 가장 약한 고리, 즉 최근 합병되거나 규모가 작은 자회사들을 다시 노릴 것이었다. 박진우는 그들의 예상 경로에 수십 개의 허니팟을 설치했다. 겉보기에는 보안이 허술한 재무 데이터 서버처럼 보였지만 야누스가 그곳에 접속하는 순간 침입자의 IP와 시스템 정보를 역추적하는 알고리즘이 발동될 터였다. 그는 오만하게도 야누스가 이 미끼를 물 것이라 확신했다. 같은 시각 옥탑방의 연구소. 레오와 루나는 박진우가 새로 구축한 방어망을 스캔하고 있었다. 레오의 눈이 가늘어졌다. 너무 뻔해. 그가 모니터에 떠오른 네트워크 구조도를 가리켰다. 자회사 서버들마다 일부러 열어둔 포트가 있어. 보안 등급이 낮은 것처럼 위장했지만 저건 함정이야. 박진우가 우리를 유인하고 있어. 그는 박진우의 의도를 정확히 꿰뚫어 보았다. 루나의 손가락이 키보드 위에서 춤을 췄다. 그녀는 허니팟의 코드를 분석했다. 맞아, 레오. 이건 데이터 함정이야. 우리가 저 서버에 접속해 파일을 다운로드하려고 시도하면 그 즉시 경보가 울리고 역추적 시퀀스가 시작돼. 상당히 정교하게 만들었어. 그녀는 잠시 감탄했지만 이내 차가운 표정으로 덧붙였다. 하지만 그는 우리가 쥐라고 생각하고 있어. 쥐덫을 놓은 거지. 그럼 쥐가 아니라 유령처럼 들어가야지. 러가 말했다. 그가 문을 지키고 있다면 우리는 벽을 뚫고 들어간다. 레오는 박진우가 자회사 네트워크 방어에 모든 자원을 집중하는 동안 정작 가장 중요하고 위험한 곳을 소홀히 하고 있음을 간파했다. 그것은 바로 강태환 회장과 최고 임원들만이 사용하는 초고속 암호화 통신 채널 VVIP 프로토콜이었다. 이 채널은 미래테크를 인수한 후 그들의 시스템과 급하게 통합되었다. 박진우는 외부 방어에 집중하느라 이 최고 등급 채널의 오래된 유지보수 프로토콜 하나를 완벽하게 패치하는 것을 놓쳤다. 그것은 강태환의 오만함이 만들어낸 구멍이었다. 미래테크의 기술을 얕보고 완벽한 통합보다 속도를 우선시한 결과였다. 루나는 즉시 그 낡은 프로토콜의 취약점을 파고들었다. 그녀는 마치 유진그룹 내부의 최고의 임원이 시스템 점검 신호를 보내는 것처럼 자신의 코드를 위장했다. 박진우의 보안 시스템은 이 접근을 신뢰할 수 있는 내부 트래픽으로 인식했다. 어떠한 경보도 울리지 않았다. 야누스는 박진우가 설치한 모든 쥐덫을 우아하게 피해 유진그룹의 심장부인 중앙서버에 성공적으로 잠입했다.
박진우는 여전히 자회사 서버만 노려보며 쥐가 나타나길 기다리고 있었다. 중앙 서버는 괴물의 뇌와 같았다. 레오와 루나는 말문이 막혔다. K프로젝트, 비리는 빙산의 일각에 불과했다. 그들은 강태환의 진짜 돈줄, 즉 스위스와 케이맨 제도 파나마 등 조세 피난처를 통해 관리되는 거대한 비자금 장부를 발견했다. 수천억 원에 달하는 검은 돈이었다. 이 돈은 단순히 강태환의 부를 축적하는 데 쓰이지 않았다. 장부는 이 돈이 어떻게 정치권 검찰, 심지어 언론계 고위층에게 흘러 들어갔는지 상세히 기록하고 있었다. 강태환은 돈으로 나라의 여론을 조작하고 자신에게 불리한 법안을 막고 경쟁자들을 사법적으로 제거하고 있었다. 그는 단순한 기업가가 아니라 대한민국을 뒤에서 조종하는 그림자 권력 그 자체였다. 아이들은 자신들이 건드린 존재의 거대함에 전율했다. 루나는 비자금의 흐름을 쫓던 중 프로젝트 키메라라는 이름의 수상한 지출 내역을 발견했다. 관련 파일은 오중으로 암호화되어 있었다. 루나는 모든 집중력을 발휘해 암호를 해독했다. 그리고 파일이 열리는 순간 그녀는 비명을 지를 뻔했다. 그것은 유진그룹의 제약부문이 동남아시아의 빈민가에서 비밀리에 진행한 불법 임상시험 보고서였다. 그들은 아직 안정성이 검증되지 않은 유전자 변형 신약을 현재 아이들과 노숙자들에게 투여하고 있었다. 보고서는 끔찍한 부작용 장기, 부전 신체 변이, 그리고 사망을 예상된 수치로 분류하며 냉담하게 기록했다. 강태환은 수천 명의 목숨을 담보로 신약 개발 시기를 앞당겨 천문학적인 돈을 벌려 하고 있었다. 라오는 차가운 분노의 몸을 떨었다. 이건 악마야. 비자금의 최종 종착지는 단 한 곳이었다. KTH 월트. 강태환의 개인 금고이자 디지털 요새였다. 이 서버는 그룹의 메인 네트워크와 물리적으로 분리된 것처럼 보였지만 쌍둥이가 침투한 바로 그 VVIP 프로토콜과 비밀리에 연결되어 있었다. 강태환이 언제 어디서든 자신의 비밀 장부에 접근할 수 있도록 만든 통로였다. 그는 그 누구도 이 통로를 알지 못할 것이라 확신했다. 루나가 KTA 멀티 방화벽에 접근했다. 이 서버의 보안은 박진우의 것과는 차원이 달랐다. 그것은 논리적이지 않고 지극히 개인적이며 오만함으로 가득 차 있었다. 이상해려. 이 암호화 방식 마치 감정으로 코딩한 것 같아. 루나가 몇 가지 표준 해킹 알고리즘을 시도했지만 서버는 즉시 방어벽을 변형시키며 접근을 차단했다. 러는 모니터를 뚫어지게 바라보았다. 강태환의 프로필이 머릿속을 스쳐 지나갔다. 오만함, 승리에 대한 집착, 약함을 죄악으로 여기는 성격. 루나 기술로 접근하지 마. 그의 심리로 접근해. 러가 말했다. 그는 복잡한 암호를 만들지 않았을 거야. 그는 자신의 철학을 암호로 삼았을 거야. 그에게 가장 중요한 것. 루나는 잠시 생각에 잠겼다. 강태환, 그의 모든 것, 승리, 지배, 유진. 그녀는 여러 단어를 조합했지만 모두 실패했다. 그때 이모가 술에 취해 중얼거렸던 말이 떠올랐다. 그 인간은 감정 따위는 약점이라고 생각했어. 루나는 키보드에 손을 올렸다. 그녀는 강태환이 버리고 간 과거, 즉 그가 약점이라고 생각했을 존재를 떠올렸다. 그녀는 타자를 쳤다. 후회는 약함이다. 액세스 승인됨. 서버가 열렸다. KTH 월트 내부는 그의 탐욕을 증명하는 자료들로 가득했다. 정치인들의 약점이 담긴 동영상 파일, 경쟁사 CEO들의 불륜 증거, 불법적으로 취득한 차명 계좌 목록. 하지만 루나의 눈길을 사로잡은 것은 그 모든 것이 아니었다. 아카이브 올드라는 이름의 가장 깊숙한 곳에 숨겨진 폴더였다. 폴더 안에는 사업 자료가 아닌 스캔된 문서 파일 몇 개가 들어있었다. 루나가 첫 번째 파일을 열었다.
그것은 9년 전 날짜로 작성된 법률 문서였다. 친생자 관계 부존재 확인 소송 관련 서류. 거기에는 두 아이의 이름이 선명하게 적혀 있었다. 강너, 강누나. 그리고 그 아래 친부의 권리를 포기한다는 내용과 함께 너무나도 익숙한 필체의 서명이 있었다. 강태환. 루나의 호흡이 멎었다. 온몸의 피가 얼어붙는 것 같았다. 이게 뭐야? 그녀의 목소리는 공기처럼 희미하게 떨렸다. 레오는 화면으로 달려들었다. 자신의 이름, 동생의 이름, 그리고 강태환의 이름. 말도 안 돼. 동명이인이겠지. 그는 미친 듯이 다음 파일을 클릭했다. 서울대학교 병원에서 발급한 출생 증명서였다. 쌍태아 남 강너, 쌍태아 여 강누나, 모 고은미, 부 강태환, 고은미. 그것은 그들의 돌아가신 어머니의 이름이었다. 이모 고은혜의 친언니. 모든 것이 사실이었다. 혼란스러운 퍼즐 조각들이 끔찍한 그림을 완성했다. 너는 마지막 파일을 열었다. 그것은 어머니가 직접 쓴 편지의 스캔본이었다. 아이들이 간직하고 있던 어머니의 유품 속 편지와 똑같은 필체였다. 태환 씨, 저를 버리셔도 좋습니다. 하지만 아이들은 당신의 피를 이었어요. 제발 아이들만은, 이 아이들은 천재예요. 당신을 닮아서. 그 편지 뒤에는 강태환의 변호사가 보낸 차가운 답변서가 첨부되어 있었다. 거에게 합의금 위자료과 함께 다시는 아이들의 친부로 강태환을 언급하지 말라는 경고. 만약 이를 어길 시 그녀의 모든 것을 빼앗고 양육권 소송을 통해 아이들마저 데려가겠다고 협박하는 내용이었다. 어머니는 그 돈을 거부했고 홀로 아이들을 지키려다 결국 루나의 입에서 터져 나온 것은 비명이 아닌 깨진 유리 같은 신음이었다. 다락방의 공기가 순간 진공 상태가 된 것 같았다. 숨을 쉴 수 없었다. 연구소의 푸른 모니터 불빛이 아이들의 하얗게 질린 얼굴을 비췄다. 강태환. 그들이 증오했던 남자. 그들의 이모를 병들게 하고 수많은 사람들을 고통에 빠뜨린 괴물. 그들의 어머니를 죽음으로 내몬 장본인. 그 오만하고 무자비한 유진그룹의 총수가 바로 그들의 아버지였다. 레오는 모니터를 멍하니 바라보았다. 그의 논리적인 두뇌는 이 비현실적인 데이터를 처리하지 못하고 마비되었다. 하지만 증거는 절대적이었다. 출생 증명서, 법률 서류, 어머니의 편지. 그는 조용히 울음을 터뜨리는 루나를 바라보았다. 루나의 절망은 레오에게도 전염되었다. 이것은 그들이 감당할 수 있는 진실의 무게가 아니었다. 그들이 무너뜨리려 했던 제국은 그들의 아버지가 세운 성이었다. 그들이 처단하려 했던 악마는 그들에게 생명을 준 존재였다. 이보다 더 잔인한 아이러니가 있을까? 그는 알고 있었어. 레오가 간신히 목소리를 쥐어짰다. 우리가 태어난 걸 알면서 우리를 버렸어. 쓰레기처럼. 한쪽 모니터에는 여전히 박진우의 통제실 화면이 떠 있었다. 그는 초조하게 커피를 마시며 아직 나타나지 않은 쥐를 기다리고 있었다. 그 모습이 너무나 하찮고 우스워 보였다. 하지만 레오와 루나는 그 어떤 승리감도 느낄 수 없었다. 그들의 세계는 방금 완전히 무너져 내렸다. 루나가 눈물 젖은 눈으로 모니터 속 강태환의 사진을 노려보았다. 아버지. 그 단어는 그녀의 입안에서 독처럼 썼다. 이것은 혈연의 발견이 아니었다. 이것은 증오의 완성이었다. 그들의 분노는 이제 방향을 잃은 것이 아니라 훨씬 더 깊고 어두운 개인적인 원한이 되었다. 레오는 천천히 손을 뻗어 KTHL 볼트 폴더를 닫았다. 그의 얼굴에서는 모든 감정이 사라져 있었다. 차가운 논리가 그의 고통을 덮어버렸다. 루나, 흔적 지워. 지금 당장.
그의 목소리는 얼음 조각 같았다. 우린 여기서 나간다. 두 아이는 침투했던 경로를 역추적해 자신들의 모든 흔적을 초기화시켰다. 박진우의 허니팟은 여전히 조용했다. 그는 자신이 완벽하게 방어하고 있다고 믿었다. 그는 자신의 시스템 깊숙한 곳에서 자신의 주인이 숨겨둔 가장 치명적인 비밀이 방금 세상 밖으로 나왔다는 것을 전혀 알지 못했다. 연구소의 전원이 꺼졌다. 아이들은 사다리를 타고 옥탑방으로 내려왔다. 아래층에서 이모 고은혜의 고통스러운 기침 소리가 들려왔다. 그 소리는 이제 단순한 병의 소리가 아니었다. 그것은 그들의 아버지가 그들의 가족에게 가한 용서할 수 없는 상처의 소리였다. 싸움은 이제 막 전혀 다른 차원에서 다시 시작되었다. 연구소의 모든 모니터가 꺼진 다락방은 칠흑 같은 어둠에 잠겼다. 사장의 마지막 충격적인 발견 이후 시간은 마치 얼어붙은 듯 흘러가지 않았다. 두 아이는 그저 미동도 없이 앉아 있었다. 정적을 깬 것은 아래층에서 들려오는 고은혜의 밭은 기침 소리뿐이었다. 그 기침 소리는 이제 단순한 병의 소음이 아니라 그들의 끔찍한 현실을 상기시키는 망치 소리처럼 다락방을 울렸다. 먼저 무너진 것은 루나였다. 그녀는 두 손에 얼굴을 묶고 소리 없이 흐느끼기 시작했다. 그녀의 작은 어깨가 격렬하게 떨렸다. 아니야, 그럴 리가 없어. 그녀가 흐느낌 사이로 속삭였다. 그 남자는, 강태환은 그럴 리가. 그녀의 머릿속은 혼돈 그 자체였다. 그녀가 그토록 증오했던 괴물의 얼굴 위로 한 번도 본 적 없는 아버지라는 단어의 그림자가 겹쳐졌다. 루나는 본능적인 거부감과 동시에 설명할 수 없는 연결고리를 느꼈다. 끔찍한 일이었다. 우린 멈춰야 해. 그녀가 고개를 들었다. 눈물로 얼룩진 그녀의 얼굴은 공포와 절망으로 일그러져 있었다. 우리가 지금 무슨 짓을 하고 있는지 알아. 그가 우리 아버지라면 우린 아버지를 파멸시키려 하고 있는 거야. 이건 아니야. 그녀는 자신들의 손에 묻은 것이 데이터가 아니라 씻을 수 없는 피처럼 느껴졌다. 그녀는 어릴 적 아주 희미한 기억의 파편을 떠올렸다. 어머니가 자신들을 안고 너희 아빠는 아주 똑똑한 사람이란다. 라고 속삭였던 것 같기도 했다. 그 목소리는 자랑스러웠을까? 아니면 원망스러웠을까? 그녀는 그저 이 모든 것이 너무나 잔인하다고 생각했다. 자신들의 손으로 친부를 공격하는 이 행위는 신이 내린 가장 끔찍한 형벌처럼 느껴졌다. 레오는 루나의 옆에 앉아 있었지만 그녀와는 전혀 다른 세계에 있는 듯 했다. 그의 얼굴에는 눈물도 공포도 없었다. 오직 얼음장 같은 냉기만이 감돌았다. 충격은 그 역시 마찬가지였다. 하지만 그의 두뇌는 이 거대한 감정적 충격을 방어하기 위해 즉시 논리라는 갑옷을 둘렀다. 그는 고통을 완벽하게 분리하고 억압했다. 아니, 레오가 낮고 단호하게 말했다. 그는 아버지가 아니야. 그는 강태환이야. 그는 자리에서 일어나 꺼진 모니터를 바라보았다. 그 검은 화면에 강태환의 오만한 얼굴이 비치는 듯 했다. 생물학적 연결고리. 그게 무슨 의미가 있는데 그는 우리를 버렸어. 어머니가 죽도록 내버려뒀어. 그는 지금 이 순간에도 우리 이모를 죽음으로 몰아넣고 있어. 그는 괴물이야. 런은 루나에게 다가와 그녀의 어깨를 잡았다. 그의 손은 차가웠다. 그가 우리 아버지라는 사실은 아무것도 바꾸지 않아. 오히려 모든 것을 더 명확하게 만들지. 그의 목소리는 감정 없이 날카로웠다. 이건 더 이상 단순한 정의 구현이 아니야. 이건 심판이야. 그가 뿌린 씨앗을 그가 직접 거두게 하는 것. 그가 약점이라 부르며 버린 바로 그 존재들이 그의 제국을 무너뜨리는 것. 네온 어떻게 그렇게 말할 수 있어?
루나가 레오의 손을 뿌리쳤다. 그녀는 경멸과 두려움이 뒤섞인 눈으로 오빠를 바라보았다. 그의 피가 우리 몸에 흐르고 있어. 넌 아무것도 안 느껴져. 네가 지금 그 사람처럼 변해가고 있는 거 몰라. 그렇게 냉정하게, 그렇게 잔인하게. 야누스라는 이름으로 완벽하게 하나였던 쌍둥이 사이에 처음으로 깊은 균열이 생겼다. 잔인하다고 러가 차갑게 되받아쳤다. 정말 잔인한 게 뭔지 잊었어. 프로젝트 키메라는 그 불법 임상시험으로 죽어간 아이들은 횡령당한 자제 때문에. 독가스 속에서 일하다 병든 이모는 그게 잔인한 거야. 루나, 우리가 진실을 외면하는 게 더 잔인한 거라고. 두 아이의 속삭임은 얼음 칼날이 되어 어둠 속에서 부딪혔다. 야누스는 두 개로 쪼개졌다. 바로 그때였다. 커헉, 컥. 아래층에서 들려오던 기침 소리가 갑자기 격렬해졌다. 무언가 넘어지는 둔탁한 소리가 들렸고 뒤이어 은혜야, 언니 하는 이모의 잠꼬대 같은 신음이 들려왔다. 쌍둥이는 동시에 얼어붙었다. 현실이 그들의 철학적 고뇌를 무자비하게 짓밟고 들어왔다. 두 아이는 미친 듯이 사다리를 타고 내려갔다. 고은혜가 바닥에 쓰러져 있었다. 그녀는 낡은 이불을 붙잡은 채 몸을 새우처럼 말고 가늘게 떨고 있었다. 열이 불덩이처럼 치솟았다. 이모 정신 차려. 루나가 울부짖으며 이모를 흔들었다. 레오는 재빨리 이마에 찬 수건을 올리고 청해를 찾았다. 40도에 가까운 고열. 폐렴 증상이 급격히 악화된 것이었다. 레오는 방구석에 놓인 약봉지를 뒤졌다. 며칠치 약이 전부였다. 병원에 가야 했다. 하지만 그들은 돈이 없었다. 해고 통지서와 함께 받은 마지막 월급은 이미 월세와 생활비로 바닥을 드러내고 있었다. 그들은 당장 응급실에 갈 돈조차 없었다. 강태환이라는 거대한 제국을 해킹하고 조종하는 야누스는 정작 가장 사랑하는 사람의 병원비 하나 해결할 수 없는 무력한 8살 아이였다. 레오의 눈에 처음으로 뜨거운 분노가 아닌 차가운 절망이 어렸다. 그는 이모의 앙상한 손목을 잡았다. 이 손. 재봉틀을 돌리며 자신들을 먹여 살린 손. 독성 물질에 노출되어 병들어가는 손. 이 모든 고통의 근원, 강태환, 그들의 아버지. 두 아이는 밤새 이모를 간호했다. 루나는 물수건을 갈았고 레오는 약을 빻아 미음에 섞어 억지로 떠먹였다. 추상적인 공포와 철학적 고뇌는 눈앞의 생생한 고통 앞에서 힘을 잃었다. 강태환의 잔인함은 더 이상 모니터 속의 데이터가 아니었다. 그것은 바로 이 축축한 옥탑방의 공기였고 이모의 타들어가는 숨소리였다. 새벽녘 이모의 열이 겨우 조금 내리고 얕은 잠에 빠져들자 두 아이는 지친 몸을 이끌고 다시 연구소로 올라왔다. 이번에는 침묵이 없었다. 레오가 먼저 입을 열었다. 그의 목소리는 이전처럼 차갑지 않았지만 더 단단해져 있었다. 그는 우리에게 한 번도 아버지가 된 적이 없어, 루나. 그는 선택을 했어. 우리와 어머니를 버리는 선택, 괴물이 되는 선택. 이제 우리가 선택할 차례야. 루나는 오랫동안 말이 없었다. 그녀는 이모의 고통스러운 얼굴, 어머니의 빛바랜 사진, 그리고 프로젝트 키메라 보고서에서 본 이름 모를 아이들의 얼굴을 떠올렸다. 그녀의 슬픔은 차갑고 날카로운 분노로 응결되기 시작했다. 그녀는 고개를 들었다. 눈물은 사라지고 그 자리에는 강철 같은 결의가 서려 있었다. 아니로, 네가 틀렸어. 루나가 속삭였다. 그는 우리 아버지야. 부정할 수 없는 사실이지. 그녀의 목소리는 조용했지만 그 어떤 말보다 무거웠다. 그리고 그가 우리 아버지이기 때문에 반드시 우리 손으로 끝내야 해. 다른 누구도 아니야. 이것은 우리의 저주이자 우리의 사명이야. 야누스는 다시 하나가 되었다. 하지만
이전에 야누스가 아니었다. 정의를 위한 해커가 아닌 운명의 심판자가 되어 있었다. 두 아이의 손가락이 다시 키보드 위에서 움직이기 시작했다. 그들의 목표는 더 이상 단순한 폭로가 아니었다. 완전한 파괴. 그들은 박진우가 설치한 네트워크 방어망을 다시 스캔했다. 박진우는 야누스가 다시 침입하지 않자 초조해하고 있었다. 그는 함정의 강도를 높이고 일부러 더 많은 미끼 데이터를 자회사 서버에 풀어놓았다. 그는 우리가 텍스타일 공장처럼 약한 곳을 다시 공격할 거라고 확신하고 있어. 루나가 박진우의 의도를 분석했다. 그녀는 박진우가 설치한 허니팟의 코드를 역으로 분석하며 그의 예측 알고리즘까지 파악했다. 그는 우리가 쥐라고 생각하고 우리가 치즈를 물기를 기다리고 있어. 그럼 사자가 사냥하는 법을 보여줘야지. 러의 입가에 잔인한 미소가 스쳤다. 우리는 그의 함정에 들어가지 않아. 우리는 우리만의 무대를 만들 거야. 그가 가장 빛난다고 생각하는 바로 그 순간에. 레오는 유진그룹의 내부 일정표를 해킹했다. 그리고 완벽한 날짜를 찾아냈다. 일주일 후 유진그룹 정기 주주총회. 강태환은 그날 미래테크, 인수의 성공을 자축하고 야심찬 글로벌 신사업, 아마도 프로젝트 키메라의 결과물을 발표할 예정이었다. 전국의 모든 주요 언론과 재계 인사들이 주목하는 자리. 강태환의 오만함이 하늘을 찌를 바로 그날이었다. 무대는 저기야 루나. 레오가 주주총회장 도면을 화면에 띄웠다. 우리는 데이터를 유출하는 게 아니야. 우리는 그의 처형식을 생중계할 거야. 그들은 박진우의 허니팟을 역이용할 계획을 세웠다. 그들은 박진우의 함정을 건드리지 않고 오히려 그가 안심하도록 내버려 두었다. 대신 그들은 강태환의 개인 금고 KTHOS 월트에서 확보한 최고 관리자 권한을 이용해 주주총회장 내부의 모든 네트워크 조명 음향, 그리고 거대한 메인 스크린을 제어할 수 있는 논리폭탄을 심기 시작했다. 한편 유진그룹 보안통제실, 박진우는 미간을 찌푸린 채 모니터를 노려보고 있었다. 야누스는 1차 공격 이후 완전히 사라졌다. 그의 정교한 함정들은 텅 비어 있었다. 마치 자신의 모든 움직임이 감시당하고 조롱당하는 듯한 불쾌한 기분이었다. 하지만 그는 강태환 회장에게 그렇게 보고할 수 없었다. 회장님. 박진우는 강태환과의 영상통화에서 애써 자신감 있는 표정을 지었다. 제 보안 시스템이 완벽하게 작동하고 있습니다. 야누스 놈들은 제 방어벽을 보고 겁을 먹고 도망친 것 같습니다. 다시는 얼씬도 못할 겁니다. 강태환은 만족스러운 듯 껄껄 웃었다. 당연해야지. 고작 벌레 몇 마리 때문에 내 주주총회를 망칠 순 없지. 계속 그렇게 감시나 잘해. 강태환은 통화를 끊고 주주총회 연설문 연습에 몰두했다. 그의 오만함은 완벽했다. 옥탑방 연구소. 레오와 루나는 마지막 폭탄을 조립하고 있었다. 그들은 수집한 모든 자료를 하나의 패키지로 묶었다. K프로젝트 입찰 비리, 프로젝트 키메라의 비인간적인 임상시험 보고서 수천억 대의 비자금 장부, 그리고 강태환의 가장 개인적인 비밀. 어머니의 편지, 친생자 관계 포기각서 출생 증명서. 이것은 유진그룹을 무너뜨릴 폭탄이자 한 남자의 영혼을 파괴할 칼날이었다. 쌍둥이는 서로의 눈을 바라보았다. 더 이상 두려움도 망설임도 없었다. 오직 자신들의 창조주를 향한 차갑고 무거운 결의만이 남아있었다. 야누스는 이제 운명의 칼날 그 자체가 되어 심판의 날을 기다리고 있었다. 유진그룹의 정기 주주총회가 열리는 날, 롯데타워 시그니엘 호텔의 그랜드 볼룸은 그 어느 때보다 화려했다. 강태환의 성공을 축하하기 위해 모인 재계 거물들과 외국인 투자자들, 그리고 그들의 찬사를 받아 적기 위해 대기 중인 기자들로 발 디딜 틈이 없었다.
공기 중에는 성공에 대한 기대감과 막대한 부의 냄새가 진동했다. 강태환은 무대 뒤 대기실에서 완벽하게 다려진 셔츠 소매를 매만지며 만족스러운 미소를 지었다. 오늘은 그의 제국이 정점에 오르는 날이었다. 같은 시각 관악구의 옥탑방. 연구소의 공기는 얼음장처럼 차가웠다. 레오와 루나는 수십 개의 모니터 앞 나란히 앉아 있었다. 그들의 작은 얼굴은 오직 모니터의 푸른빛만을 반사하고 있었다. 긴장감은 없었다. 슬픔도 분노도 이미 그들의 감정선을 넘어선 지 오래였다. 그들의 눈앞에 있는 것은 오직 실행해야 할 명령어뿐이었다. 그들은 심판의 날을 위해 모든 준비를 마쳤다. 이모는 다행히 약기운에 얕은 잠에 빠져 있었다. 보안 통제실의 박진우 이사는 평소보다 더 깐깐하게 시스템을 점검했다. 주주총회는 그룹의 가장 중요한 행사였고 야누스비의 침입 이후 그는 완벽한 방어막을 쳤다고 자부했다. 그의 허니팟들은 여전히 조용했다. 놈들은 겁을 먹었군. 그는 부하 직원에게 으스대며 말했다. 내가 설치한 덫을 보고는 감히 접근할 생각조차 못하는 거야. 오늘은 아무 일 없을 테니 회장님 연설이나 감상하라고. 그의 오만함은 강태환의 그것을 그대로 빼닮아 있었다. 오전 10시 정각. 장엄한 클래식 음악과 함께 강태환이 무대에 올랐다. 우레와 같은 박수갈채가 쏟아졌다. 그는 두 팔을 벌려 청중의 환호에 답했다. 그의 자신감 넘치는 얼굴이 연회장 양옆에 거대한 스크린을 가득 채웠다. 그는 연설을 시작했다. 친애하는 주주 여러분, 그리고 귀빈 여러분. 오늘 우리는 유진의 새로운 역사를 목격하고 있습니다. 미래테크의 성공적인 인수는 단순한 합병이 아닌 미래를 향한 위대한 도약입니다. 연구소의 레오가 작게 속삭였다. 지금이야. 루나의 손가락이 키보드를 두드렸다. 그들은 박진우가 설치한 허니팟을 건드리지 않았다. 그들은 5장에서 확보한 VVIP 프로토콜의 최고 관리자 권한을 사용했다. 그들은 주주총회장 내부 시스템을 점검하는 정상적인 유지보수 신호로 위장하여 박진우의 모든 방어벽을 정문으로 통과했다. 보안 통제실의 경고등은 단 하나도 울리지 않았다. 강태환은 연설을 이어갔다. 일각에서는 우리의 성장을 시기하는 근거 없는 음해가 있었습니다. 그는 야누스의 1차 공격을 비웃듯 말했다. 하지만 유진그룹은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기반은 윤리 경영과 투명성에 있기 때문입니다. 그가 윤리 경영이라는 단어를 힘주어 말하는 순간 레오가 실행 키를 눌렀다. 박진우의 보안 통제실 모니터가 일제히 붉은색 경고 화면으로 바뀌었다. 외부 침입 감지가 아니었다. 내부 시스템 제어권 상실. 박진우의 피가 차갑게 식었다. 누군가가 그의 시스템을 해킹한 것이 아니었다. 누군가가 이미 그의 시스템 그 자체가 되어 있었다. 말도 안 돼. 누가 관리자 권한을. 그가 소리쳤지만 그의 키보드와 마우스는 이미 먹통이었다. 무대 위 강태환은 자신의 연설 하이라이트인 신사업 발표를 위해 거대한 중앙 스크린을 가리켰다. 이제 유진이 이끌어갈 위대한 미래를 공개합니다. 그가 외쳤다. 그러나 스크린에 나타난 것은 화려한 신사업 로고가 아니었다. 화면이 검게 변하더니 하얀색 글씨가 떠올랐다. 유진그룹의 진짜 미래. 야누스가 공개합니다. 연 회장이 순간 술렁였다. 강태환의 얼굴이 굳었다. 그는 마이크에 대고 소리쳤다. 이게 무슨 기술팀 당장 화면 내려. 하지만 화면은 내려가지 않았다. 대신 스위스 은행의 비밀 계좌 내역과 수천억 원대의 비자금 장부가 스크린을 가득 채웠다. 돈이 정치권과 검찰 고위층으로 흘러 들어간 내역이 적나라하게 공개되었다. 기자들의 카메라 플래시가 미친 듯이 터지기 시작했다. 이건 조작이야. 전부 거짓이야.
강태환이 절규했지만 그의 목소리는 묻혔다. 화면은 곧바로 프로젝트 키메라 보고서로 넘어갔다. 동남아시아 아이들의 사진 얼굴은 모자이크 처리되었지만 과 함께 불법 임상시험의 끔찍한 부작용 보고서가 스크린에 떠올랐다. 예상된 사망자 수 15%. 연 회장은 경악과 분노의 함성으로 가득 찼다. 투자자들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다. 보안통제실의 박진호는 서버실의 전원을 물리적으로 차단하려 했지만 문은 이미 전자적으로 잠겨 있었다. 그는 자신이 설계한 완벽한 보안 시스템 안에 완벽하게 갇힌 꼴이 되었다. 야누스는 그의 시스템을 이용해 그를 감옥에 가두었다. 그는 유리창 너머로 아비규환이 된 연 회장을 그저 무력하게 바라볼 수밖에 없었다. 매엄쳐 당장 멈추란 말이다. 강태환은 이성을 잃고 스크린을 향해 소리쳤다. 하지만 야누스의 심판은 끝나지 않았다. 그들의 가장 잔인한 칼날이 남아있었다. 화면은 다시 한번 바뀌었다. 이번에 나타난 것은 기업 비리가 아니었다. 낡고 빛바랜 편지 한 통이었다. 태환 씨, 제발 아이들만은. 그들의 어머니 고은미가 쓴 편지였다. 강태환은 숨을 쉴 수 없었다. 그의 눈이 공포로 커졌다. 안 돼. 그가 중얼거렸다. 화면은 그가 서명한 친생자 관계 부존재 확인 소송 서류로 넘어갔다. 그리고 마지막 두 아이의 출생 증명서가 스크린을 가득 채웠다. 강러, 강루나, 부강태환. 청중은 이 개인적인 자료의 의미를 즉각 이해하지 못했지만 기자들은 이미 모든 조각을 맞추고 있었다. 윤리 경영을 외치던 거대 기업의 총수가 자신의 아이들을 법적으로 부인하고 버렸다는 사실. 기업 비리와는 비교도 안 되는 인간성의 파탄이었다. 강태환의 모든 명예, 모든 위선이 산산조각 났다. 그는 무대 위에 얼어붙은 채 자신의 이름이 적힌 출생 증명서를 멍하니 바라보았다. 그는 이제야 깨달았다. 야누스가 누구인지. 그의 눈앞에 있던 개인용 프롬프터 화면이 마지막으로 깜박였다. 오직 그만이 볼 수 있는 메시지였다. 당신이 약점이라 부르며 버린 존재로부터. 안녕 아버지. LNL 강태환의 다리가 풀렸다. 그는 무대 위에 그대로 주저앉았다. 오만함으로 가득 찼던 그의 눈에는 오직 공허한 절망만이 남았다. 바로 그 순간 연 회장의 모든 문이 동시에 열렸다. 서울중앙지검 특수부입니다. 모두 움직이지 마십시오. 검사와 수사관들이 쏟아져 들어왔다. 루나가 마지막으로 실행한 명령은 모든 데이터를 검찰청 서버로 동시에 전송하는 것이었다. 증거는 완벽했다. 검찰은 더 이상 강태환의 눈치를 볼 필요가 없었다. 수사관들이 무대 위로 직행했다. 그들은 망연자실에 앉아있는 강태환에게 다가갔다. 강태환 씨, 자본시장법 위반,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횡령 배임 증거, 인멸 및 그의 죄명은 끝이 없었다 등의 혐의로 긴급 체포합니다. 수사관이 그의 손에 차가운 수갑을 채웠다. 강태환은 저항하지 않았다. 그는 텅 빈 눈으로 자신을 향해 터지는 수천 개의 플래시 세례를 바라보았다. 그의 제국은 단 10분 만에 무너져 내렸다. 그를 무너뜨린 것은 경쟁기업도 검찰도 아니었다. 그가 9년 전 가장 경멸하며 버렸던 두 아이, 그의 피를 이은 천재들이었다. 그는 수사관들에게 끌려나가며 마지막으로 스크린을 보았다. 화면에는 야누스의 로고 2개의 얼굴을 가진 신의 모습만이 조용히 빛나고 있었다. 연구소의 모든 모니터가 꺼졌다. 레오가 메인 콘솔에 전원을 내렸다. 다락방은 다시 어둠과 침묵에 잠겼다. 두 아이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승리의 기쁨은 없었다. 오직 거대한 임무를 완수한 뒤에 탈진과 되돌릴 수 없는 일을 저질렀다는 무거운 현실만이 그들의 작은 어깨를 짓눌렀다.
아래층에서 이모의 기침 소리가 다시 희미하게 들려왔다. 유진 게이트가 터진 다음 날, 대한민국은 말 그대로 뒤집혔다. 모든 뉴스 채널은 24시간 내내 강태환의 구속과 유진그룹의 붕괴 과정을 생중계했다. 주식시장에서 유진그룹 관련 모든 주식은 거래가 정지되었고, 그가 쌓아 올린 거대한 제국은 하룻밤 사이에 모래성처럼 무너져 내렸다. 정계와 재계는 강태환 리스트에 이름이 오르내린 인사들을 색출하느라 아수라장이 되었다. 세상은 야누스라는 이름의 정의로운 해커를 영웅처럼 떠받들었다. 하지만 그 영웅들은 옥탑방 연구소에 전원을 내린 채 칠흑 같은 어둠 속에 앉아 있었다. 아래층 낡은 텔레비전에서 흘러나오는 광적인 뉴스 소리만이 그들의 고요함을 침범했다. 승리감은 없었다. 거대한 일을 끝마친 뒤에 허탈감과 자신들이 저지른 일의 무게만이 작은 다락방을 가득 채웠다. 그들은 아버지를, 자신들의 창조주를 제 손으로 심판했다. 그 사실은 그 어떤 승리보다 무겁게 그들을 짓눌렀다. 루나가 먼저 침묵을 깼다. 끝났어, 러. 그녀의 목소리는 지독한 피로감에 잠겨 있었다. 레오는 대답 대신 고개를 끄덕였다. 그의 눈은 여전히 꺼진 모니터를 향해 있었다. 그 검은 유리 표면 위로 수갑을 찬 채 끌려나가는 강태환의 텅 빈 눈동자가 어른거렸다. 아버지라는 단어는 그들의 삶에서 가장 잔인한 농담이 되었다. 그들은 정의를 실현했지만 동시에 천륜을 끊어내는 죄를 지었다. 고운 해는 늦은 아침에야 열이 조금 내린 채 잠에서 깼다. 텔레비전에서 흘러나오는 뉴스에 그녀는 처음에는 눈을 의심했다. 유진그룹의 붕괴, 강태환 회장의 구속, 그녀를 지독하게 괴롭혔던 유진 텍스타일의 불법 행위까지 만천에 공개되었다. 그녀는 알 수 없는 감정에 휩싸였다. 통쾌함보다는 거대한 허무함이 밀려왔다. 그녀를 병들게 한 거대한 악이 사라졌지만 그녀의 삶은 여전히 이 눅눅한 옥탑방 그대로였다. 아이들은 다음 날부터 연구소를 해체하기 시작했다. 그들은 지난 몇 년간 모아온 모든 부품을 분해하고 하드 드라이브는 물리적으로 파괴했다. 야누스의 흔적은 단 하나도 남겨서는 안 되었다. 그들의 천재성은 다시 평범한 8살 아이에 가면 뒤로 숨어야 했다. 그들은 이제 자신들의 비밀을 영원히 지켜야 하는 공범이 되었다. 야누스는 죽었다. 강로와 강루나만이 남았다. 서울중앙지검 특수부 서지훈 검사는 야누스가 보낸 완벽한 데이터 패키지를 검토하고 있었다. 그는 강태환 같은 거악을 척결하는데 평생을 바친 강직한 인물이었다. 그는 야누스의 용기에 감탄했지만 동시에 깊은 의구심을 품었다. 해킹은 너무나 정교했고 데이터는 외과 수술처럼 정확했다. 특히 그의 마음을 사로잡은 것은 사건의 본질과 동떨어진 개인 파일들이었다. 출생증명서, 친자 포기각서, 그리고 고은미라는 여인의 편지. 서지훈 검사는 이 자료들이 단순한 원한이 아니라 사건의 핵심 동기일 수 있다고 직감했다. 그는 야누스가 왜 이토록 강태환을 개인적으로 증오했는지 궁금했다. 그는 유진 텍스타일 피해자 명단을 검토하기 시작했다. 그리고 그곳에서 고은혜라는 이름을, 그리고 그녀의 가족관계 서류에서 고은미라는 이름을 발견했다. 모든 조각이 맞춰졌다. 서지훈은 온몸에 소름이 돋는 것을 느꼈다. 강태환이 버린 아이들. 그들의 어머니의 동생, 즉 이모는 유진 텍스타일의 피해자. 야누스의 해킹은 정의 구현인 동시에 처절한 복수였다. 그는 야누스의 정체가 국가 수준의 조직이 아닐 수도 있음을, 어쩌면 이 사건의 가장 중심에 있는 피해자 자신일 수도 있음을 어렴풋이 깨달았다. 박진우 이사는 주주총회 당일 보안 시스템 통제실에 갇힌 채 함께 체포되었다. 야누스가 제공한 데이터에는 그가 프로젝트 키메라의 위험성을 인지하고도 강태환의 지시로 데이터를 은폐하고
비자금 세탁을 위한 보안 시스템을 구축한 증거가 포함되어 있었다. 그의 오만함은 그를 강태환의 공범으로 만들었고 그는 자신의 천재성을 과신한 대가를 혹독하게 치러야 했다. 그는 법정에서 모든 것을 자백했다. 며칠 뒤 옥탑방에 예상치 못한 방문객이 찾아왔다. 검찰 배지도 수사관도 대동하지 않은 채 서지훈 검사가 혼자였다. 그는 자신의 개인 차량을 타고 낡은 골목을 올라왔다. 그는 고은혜에게 유진 텍스타일 사건의 중요 피해자로서 진술이 필요하다고 정중하게 말했다. 그는 아픈 그녀를 위해 병원을 수배해 주겠다고 약속하며 안심시켰다. 그의 시선은 방 한구석에 조용히 앉아있는 쌍둥이에게로 향했다. 러와 루나. 그들은 8살 아이의 평범한 표정을 하고 있었지만 서지훈을 바라보는 눈빛은 달랐다. 그들의 눈에는 두려움이 없었다. 오직 자신들의 정체를 꿰뚫어 볼 것인지 시험하는 듯한 차가운 지성만이 번뜩였다. 서지훈은 그 눈빛을 보고 자신의 가설을 확신했다. 그는 아이들에게 학교 생활에 대해 물었다. 레오는 단답형으로 대답했지만 루나는 자신도 모르게 시선이 다락방 사다리가 숨겨진 커튼 쪽을 향했다. 서지훈은 그 미세한 움직임을 놓치지 않았다. 그는 더 이상 묻지 않았다. 그는 이 아이들이 저지른 일이 법적으로는 중죄임을 알았다. 하지만 그는 또한 이 아이들이 강태환이라는 괴물이 만들어낸 가장 큰 피해자임을 알았다. 서지훈은 자리에서 일어났다. 그는 고은혜에게 심각한 표정으로 말했다. 고은혜 씨, 당신과 아이들은 위험합니다. 그는 강태환이 구속되었지만 그가 뿌린 검은 돈을 받은 정치인들과 권력자들이 여전히 남아있다고 설명했다. 그들은 이 사건의 유일한 개인적인 연결고리인 강태환의 숨겨진 아이들을 가만두지 않을 것이었다. 제가 여러분을 보호해야겠습니다. 서지훈 검사는 비공식적인 증인 보호 프로그램을 제안했다. 완벽하게 새로운 신분, 새로운 장소에서의 삶. 고은혜는 자신 때문에 아이들까지 위험해졌다는 사실에 절망했지만 서 검사의 제안을 받아들일 수밖에 없었다. 아이들은 아무 말 없이 이모의 결정을 따랐다. 그들에게 이 옥탑방은 이미 연구소가 사라진 빈 껍데기일 뿐이었다. 그 후 몇 달간 유진 게이트의 재판이 진행되었다. 강태환은 모든 것을 잃었다. 머리는 하얗게 새었고 오만했던 눈빛은 텅 비어 있었다. 그는 프로젝트 키메라의 비인간적인 범죄와 천문학적인 횡령 배임 혐의로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다. 그는 재판 내내 단 한 번도 러와 루나의 이름을 입에 올리지 않았다. 그것이 그의 마지막 남은 속죄였는지 아니면 끝까지 그들의 존재를 부인하는 오만이었는지는 아무도 알 수 없었다. 유진그룹은 완전히 해체되었다. 자산은 모두 매각되어 프로젝트 키메라 피해자들과 유진 텍스타일 공장, 노동자들을 위한 거대한 보상기금으로 조성되었다. 서지훈 검사는 고은혜가 불법 화학물질의 직접적인 피해자임을 증명하는 보고서를 제출했고 그녀는 막대한 보상금을 받게 되었다. 그 돈은 아이들의 미래를 위한 기반이 되었다. 시간이 흘러 1년 뒤 서울에서 멀리 떨어진 남해의 한 조용한 해안마을. 깨끗하게 단장된 2층 집 마당에서 고은혜가 화초에 물을 주고 있었다. 그녀는 전문적인 치료를 받고 건강을 거의 회복했다. 그녀의 얼굴은 더 이상 절망에 찌들지 않았고 밝은 웃음을 되찾았다. 그녀는 여전히 조카들이 왜 그렇게 똑똑한지는 몰랐지만 그저 건강하게 자라주는 것만으로도 감사했다. 2층 아이들의 방. 그곳에는 더 이상 낡은 컴퓨터 부품이나 어지러운 전선은 없었다. 대신 깨끗한 책상 위에는 아이들의 나이를 훌쩍 뛰어넘는 양자 물리학과 철학 윤리학에 관한 책들이 꽂혀 있었다. 서지훈 검사가 익명으로 보내주는 책들이었다. 그는 아이들의 비범한 지성이 다시는 야누스와 같은 파괴적인 방향으로 흐르지 않도록
그들의 정신적 멘토 역할을 자처했다. 레오와 루나는 이제 9살이 되었다. 그들은 동네의 작은 초등학교에 다녔다. 친구들과 어울려 축구를 하고 인형 놀이를 했다. 겉보기에는 완벽하게 평범한 아이들이었다. 하지만 그들은 달랐다. 그들은 세상을 너무 일찍 알아버렸고 자신들의 손으로 거대한 정의와 끔찍한 복수를 동시에 이뤄냈다. 그날 저녁 쌍둥이는 방 창가에 나란히 서서 잿빛으로 물드는 저녁 바다를 바라보고 있었다. 회색의 새벽, 그들의 새로운 삶이었다. 모든 것이 평화로웠지만 그들의 마음속에는 지워지지 않는 그림자가 드리워져 있었다. 그들은 모든 것을 가졌지만 평범한 아이의 순수함은 영원히 잃어버렸다. 루나가 먼저 입을 열었다. 그녀의 목소리는 바닷바람처럼 조용했다. 레오, 가끔 그 사람 생각해. 그녀는 아버지라는 단어를 차마 입에 담지 못했다. 레오는 오랫동안 수평선에서 눈을 떼지 않았다. 그는 천천히 대답했다. 아니, 나는 데이터를 생각해. 그의 목소리는 여전히 감정이 없었지만 어딘가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다. 데이터는 정의가 실현되었다고 말해. 루나는 말없이 오빠의 손을 잡았다. 야누스는 사라졌지만 강로와 강루나는 남았다. 그들은 신의 지능을 가졌지만 결국 자신들의 아버지를 죽인 괴물의 자식이라는 운명을 짊어진 아이들이었다. 정의는 실현되었다. 그러나 그 대가는 너무나도 무거웠다. 잿빛 바다는 그들의 과거처럼 어둡고 또 그들의 미래처럼 광활하게 펼쳐져 있었다.